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전할 환경 새 소식, 환경 새뜸은 최근 기후운동에서 뜨끈한 핫 이슈로 떠오른 사안입니다. 얼마 전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전기, 가스 등 공급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기후위기 시대 공급요금 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하신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 네트워크 기획실장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우선 오늘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공급요금 인상 쟁점 토론회였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아무래도 그 겨울철에 난방비 폭등이 일어난 이후에 이 폭등한 에너지 요금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고 부담해야 되는가 관련된 쟁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발제를 첫 발제를 하셨던데 그 발제 내용을 축약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요금 문제를 접근할 때 요금을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얼마나 인상할 것이냐 여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 버린다면 실제 이 문제를 발생시킨 에너지 산업의 구조의 문제 그리고 또 현재 그 사회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을 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너지 요금을 볼 때 훨씬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문제들과 연관시켜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부는 충분히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가 인상과 인플레에 대해서 균형 제공론을 강력히 펼치면서 요금 인상을 통해서 또는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전의 적자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근데 이 30조 원을 초과한 적자가 왜 발생했는지 그 구조를 살펴봐야겠죠. 우선 한국의 이제 전력 산업의 일부분을 즉 민자발전소 대표적으로 SK나 GS나 포스코 같은 민자발전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들의 영업이익이 아직 정확히 발표되지는 않았는데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봤을 때 대기업 3사의 민자발전 기업이 약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3분기까지고요. 4분기까지 더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엄청난 초과 이윤을 에너지 위기로 자신들이 거둬들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초과 이윤을 통제하는 정책을 편다면 사실 2조 원의 한전의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기업들이 경부화 요금제라고 해서요. 심야 시간대 요금을 원가보다 싸게 제공을 받고 있고요. 어느 정도나 싸게 받고 있습니까? 이게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약 1.5조 원 내외의 규모라고. 5조 원 정도의 그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야간 시간대 전기를 원가 이하로 제공받는 그 차액이 1.5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전기 요금도 용도별로 좀 구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또 지원해야 되는 대상과 아닌 대상 구분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산업용, 일반용, 가정용, 그리고 기타 교육, 농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 50% 이상은 산업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 에너지의 경우에는 당연히 기업이 영리 활동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중요한 문제는 현재 그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높아진 전력 구매 비용을 소매 전기 가격으로 이 원가를 회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업들의 영리 활동에 쓰이는 전기를 한전의 적자 발생으로 이제 기업의 영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구조인 것. 이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어서 사실 기업용, 산업용에 대해서는 원가를 충분히 회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업용, 특히 이제 대기업용을 네. 중심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네. 원가를 반영해서 50% 정도 인상했다면 작년에 적자의 15조, 절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대략적인 계산이긴 한데 네. 앞서 말씀드린 민자발전사들의 네. 초과적인 이윤, 이건 한전의 구매 비용의 부담으로 오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판매 비용에 있어서 네. 부담이 되고 있는 그 요금 특혜적 할인 제도라든지 네. 아니면 산업용 요금에 대한 원가 반영이 미반영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취합하면 작년에 발생했던 적자 30조 중에 한 20조 정도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에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한 특혜 부분과 일반 서민들에 대한 어떤 기본 필수재 제공 부분을 구분해서 봐야 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나 이제 많은 분들이 산업용을 우선적으로 현실화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아까 20조 원의 적자를 이제 제하고서라도 약 10조 원 정도 가정용과 다른 어떤 공공 부분, 교육용, 농업용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요. 그것은 정부가 공기업의 공적인 역할을 직접 지원하든가 일부는 지원하고요. 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 기업과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 또는 1년 단위의 그 적자를 반드시 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회수를 충분히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한전이 과거에도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고 또 정부의 역할을 네. 일부분 또 그 위임받고 네.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좀 전에 그 토론회에서 보니까 네. 그 한 토론자가 그 이 시장적 관점이 아니고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 요금 동결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그 요금 인상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가계 생활이라든지 소득에 충격을 줘서 이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솔직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한국의 저렴한 서민용, 시민용, 주거용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계비 지출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죠. 특히 이제 저소득층들한테. 근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올렸을 경우에 그 충격은 주로 이제 저소득층한테 갈 것입니다. 이분들은 높아진 에너지 요금만큼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에너지 사용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냉난방을 못해가지고 이제 건강이나 생활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접근보다는 기후운동이 제 목소리를 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간 그 환경단체들이 얘기해왔던 주장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도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좀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잖아요. 네, 그것을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의 핵심은 이제 산업 부분에 있어서 그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부분을 충분히 현실화해야 된다는 방점이 한편으로는 찍혀 있었던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그 예전부터 가져왔던 논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핵 발전이나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보건적인 문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또 지역 불평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 숨겨진 비용으로 봤던 거죠. 여기서 숨겨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화폐적 가치로 치환되는 것은 아닌데 숨겨진 비용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핵발전이나 석탄 발전이 싼 전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라든지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죠. 이게 마치 전기요금을 더 내면 전환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과 좀 섞이면서 진짜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좀 이제 복잡한 쟁점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핵발전소 관련한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기후위기 극복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부의 주장이나 발행과는 달리 상당히 한계가 많고 기후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왜 그런 거죠? 사실상 기후위기 극복을 하려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 거죠. 그것을 그렇죠.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도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2050년까지. 네,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많은 세계 시민사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더 짓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2기를 재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수명 연장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확대하겠다고 하는 원전 정책을 다 실시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 중에서 원전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30% 초중반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 65% 내지 70%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좁은 국토,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죠. 더 지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5% 내지 70% 대부분 이제 화력 부분이 많은 것인데요. 이 부분을 감축해야 하는데 그건 원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아직 충분히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지금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핵발전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대처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해요? 기후 정책 없는 핵발전 중흥 정책만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재생에너지의 그 공공성을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주식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은 대부분 민간 사업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풍력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이 재생에너지에 참여하는 것을 전 정부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는데요. 초창기에는 사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매우 작은 가정 규모라든지 마을 규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가용이라든지 또 이제 소규모 지역 공동체를 우대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다 충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위해 새롭게 설치해야 될 태양광과 풍력의 규모가 약 500기가라고 연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기가라고 하는 규모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원자력, 석탄, 가스 다 합치면 130입니다. 그것에 약 4배 가까운 것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매년 수십 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민간에 맡길 수 없는 거예요. 네, 민간에 맡기기 매우 어렵고 민간에만 맡겼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민간이 재생에너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나 투자자는 재생에너지에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곳에서 재생에너지로 돈을 벌려면 토지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싼 곳에 지어야 합니다. 가장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죠. 토지가 싼 곳은 산지이거나 아니면 농지, 특히 도시에서 먼 농지일 것입니다. 산지를 훼손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던가 농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그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임차농이 또 많지 않습니까? 임차농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것보다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이 더 돈이 된다고 하면 이 토지 소유주는 농민을 쫓아내고 태양광 패널을 깔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의 이 식량 자금률이 특히 매우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 농민들이 내쫓기는 문제, 이걸 어떤 분은 태양광 인클로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토지 가격이 낮은 전남 지역 이런 곳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파괴형 태양광 풍력 반대 대책이라는 곳이 이제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해상 풍력이 큰 규모로 다량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런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특히 먼 바다에 설치하는 경우 수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비가 단지별로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 맥쿼리와 같은 악명 높은 금융 자본이 지금 한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어놓으면 지금의 한정과의 거래 구조에서는 민자 사업과 유사하게 20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통해서 투자비 플러스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거죠. 한전이 파산할 리도 없고 재생에너지가 판매되지 않을 리도 없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권을 선점해 놓은 검토 중인 곳이 여러 곳이 있고요. 맥쿼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외의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의 해상풍력을 노리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국부도 유출될 거고. 네, 그런 우려가 크고요. 만약에 그런 대자본들이 와서 하게 되면은 환경 문제라든지 환경 훼손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왜냐면 무조건 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환경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 사업권과 사업을 둘러싸고 예, 예. 어민들과의 충돌도 있는 것이고요. 왜 이런 영역을 한국에 존재하는 예, 커다란 공기업들이 있고 기존의 사업을 해왔는데 예, 예. 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의 그 공공성을 강화해야 네.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재생에너지 그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그 이 공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네. 뛰어들어서 네. 그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의미인 거죠.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예,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 재생에너지 자원을 공유 자원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실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태양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예.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태양빛과 바람, 비용이 들지 않고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전기로 이제 전환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태양빛과 바람이라는 이 공유 자원에 대한 예. 그것을 이용해서 예. 전기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이득을 얻었다 하면 그건 혼자만의 몫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부담하겠죠. 이것을 공유 자원으로 선포를 하고 예. 공유 자원을 통해서 발생시킨 예. 재생에너지의 수익의 일부를 이 공공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또 예. 정의로운 전환이 예.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쓰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제주도와 같은 이 지자체 수준에서는 일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제화해서 전국화하고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건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영역은 앞으로 이루어질 주요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의 경우 공공부문이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걸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공유화 그리고 공영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공적인 방식의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해외는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공공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직접적인 사례는 오히려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미의 작은 나라인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거기는? 우루과이 전력공사가 거의 재생에너지를 100% 가까이 지금 공급을 공기업이? 하고 있는데 공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와 자연 환경이 많이 다르고 하지만 공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화석연료 자원이 없는 곳이거든요. 수력 자원이 풍부한 반면 이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다가 대부분 이제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많이 전환을 한 것이고요. 사실 외국에서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있었다면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겠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주 모범적인 또는 이제 정말 빛나는 별 같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매우 어려운 길을 우리도 같이 개척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태양광 같은 경우도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네. 만약에 공기업이 한다면 가령 그 고속도로 이 벽면 있잖아요. 네. 거기다 그냥 쫙 깔아두면 그거 엄청날 건데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못했고 네. 응? 지금은 더 난망해졌고 뭐 이런 거죠. 네, 상당한 공공 유휴 부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요. 이런 것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투자비가 들 텐데 이걸 통해서 이제 공기업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내야 된다, 투자비를 회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원료비가 들지 않는 대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그 시설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 시설비는 수십 년 동안을 통해서 전기 요금으로 회수가 되는 것이 1, 2년 단위 또는 5년 단위로 이게 이윤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공기업이 이윤을 강조하고 부채를 지면 안 된다고 하면 공기업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익을 강조하고 부채를 관리해야 된다는 논리 속에서는 공공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혹시 또 그 꼭 하고 싶은 말씀 뭐 제가 미처 여쭙지 못한 말씀이라든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로마이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그 현재 에너지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공공성 강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에너지 소비의 감축이 투트랙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4월 14일 세종 기후적인 파업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실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오마이뉴스, 오마이TV도 오는 4월 14일 세종에서 열릴 기후정의 파업과 관련한 보도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꼭 좀 참여해서 우리나라 기후정책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환경색등 마치기 전에 홍보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마이TV, 오마이뉴스를 후원하실 여력이 되시는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다시 환경 새 소식, 환경 새 뜸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인사드리죠.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